수적 열세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한 그 중요한 전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은퇴했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는 분명 역사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데에는 각종 비밀 병기가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각 국가에서 은밀히 만든 최종 비밀 병기는 현대에 이른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모모된 배우.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에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영혼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아,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9위 공개합니다. 히틀러 모모모 미스터리.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자살. 권총자살. 네.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해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릭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이는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멀스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이라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게임 광고 소문의 진실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0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미 전역이 전시태세에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 12, 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 5, 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의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밑에 있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요. 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 나네, 냄새 나. 아,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예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겁니다. 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자,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의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공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 2주 전에 이제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에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도 사망했다 그러고. 저기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7위를 공개합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2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2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2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군이에요.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어허.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네요.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런 비행체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하라. 지원하라.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2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생물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5위 공개합니다. 하늘로 사라진 모모모.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 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나치 1급 전범의 이중 생활.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에게 포기한 악마 중에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패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에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잘도 도망쳤죠. 교활한 거죠. 근데 4년이나 고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교활. 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자,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도 마옌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 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교계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아 진짜 좀 악마 같은. 근데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 다녔네요. 아, 짜증난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게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이것도 뭐 조작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딴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있죠, 생각을 있죠. 보면. 있죠.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짜증나. 와, 근데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정말 기가 막혀.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51년 6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국군 해병대 제1연대.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2개의 사단으로 병력이 4,200여 명에 달했고요. 북한군이 수많은 지뢰를 매설한 탓에 해병대는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군과 육탄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적에게 다량의 무전기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아, 어떡하냐. 적군이 우리나라 말 다 알고 있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체계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수적 열세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작전 유출로 인해 폭격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병대는 작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 그래. 우리한테도 비밀 병기가 있었어. 적의 감청으로부터 작전 보안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사령관이 기막힌 비책을 떠올리는데요. 근로 쪽 가장 보면 큰 소낭이 나옵니다 게. 여기서 또 단편으로 돌아상 도로봉갑서 제주 말이야. 제주 말이지. 알았어. 혼자 없어 얘. 오성준수가 이 도솔산 전투 비밀 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주어 교신. 야, 저 북한도 진짜 머리 깨졌겠다 진짜. 이 알아는 뭔 듣겠는데. 소리나 애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가 캐치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아예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사나 뭐 중간중간에 주어나 이거 들리잖아. 뭐쭉 가서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소멍서 돌아가면서 뭐 이러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잖아. 야, 더 짜증나, 더 짜증나. 들으면 글로 쓸 수는 있어요. 아, 쓸 수는 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야, 그 아이디어 어떻게 그 생각을 진짜 하시지? 이제. 평소 전쟁사를 즐겨 읽던 공사령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해야 되겠지. 다행히 당시 해병대 주축이었던 해병 3기와 4기생 대부분이 제주 출신이어서 비밀스럽게 제주어 교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야, 또 북한군은 제주 출신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시리적으로. 그렇게 도솔산 전투는 17일간의 혈전 끝에 북한 인민군 2,26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도솔산을 탈환하며 한국 해병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고요. 도솔산 전투의 승전을 이끈 제주 출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은 승리의 역사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물체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나요? 저거 우주선이요. 딱 발사하게 생겼는데 밑에?
항공모인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이고르 위트코우스키는 익명의 폴란드 정보 요원으로부터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입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저 벨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아, 근데 이 벨의 용도가 어쨌든 되게 궁금하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다 관찰하려고 한 거죠. 저걸로? 네. 자, 놀랍게도 이 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직접 개발, 완성이 임박했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포된 나치 친위대 장군 자콥 스프른베르크에 따르면요. 나치에서는 벨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디글로케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톤급 메가탱크, V2 로켓 등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나치는요. 특히 이 벨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투입, 아주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저거? 일명 디글로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 이게 어떻게 이리 후보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타임머신. 개발해서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역부적인 그녀입니까? 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단단한 금속으로 둘러싸인 벨의 내부는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 그렇게 생성된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반중력 시스템을 이용해 달, 화성 등 우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 프로젝트 한 취지가 너무 소름 돋는다. 노르망디 작전 한 3시간 전에만 돌아갔어도 몰살이죠. 진짜 알 수 없는 건. 2010년 10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 상공의 UFO 출현. 2010년 11월 4일 UFO 출현으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공항 폐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UFO. 그런데 이 UFO들이 외계인의 소행이 아닌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FO처럼 속도도 우리 현재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막 방향 전환도 급격히 되는 그런 종류의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면 필승이죠. 그러면 하늘을 장악하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네. 그럼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던 시기에 히틀러는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최후의 부대가 남아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최후의 부대, 일명 라스트 바탈리온이 세계를 다시 점령하는데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UFO들이 나치의 라스트 바탈리온이 만들어낸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 친위대 에너지 연구부서에서는 1935년도부터 과학자들을 대거 투입, 비행 접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 하우네부라는 이름의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야 이게 성공했다고?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우리 맨날 사진에 나오는 그 뭐 UFO 발견했다, 뭐 목격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거랑 똑같긴 해요. 똑같네, 진짜.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아. 자, 이런 각종 소문을 통해서요. UFO는 나치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 접시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대표적인 비일간지에서는 UFO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행 물체였다라고 보도했고요.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사에서는 나치의 UFO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당시 나치가 개발한 비행 접시가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면 딱 UFO 아니냐고. 아니 독일 대표 일간지하고 공영방송사에서 보도할 정도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의 데스크 월간 군사세계 기자 이세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죠. 따라서 전쟁 상황 속에서 미스터리에 관한 많은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프리한 19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기사 내용들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말 마주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나치가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UFO의 경우는 모든 UFO 미스테리들의 원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나치는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하기 직전까지 갔던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따라서 그들이 쉽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데스크 이세현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건졌네요, 건졌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역사 속 아주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특종은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은 각종 기록과 유물 등을 통해서 과거를 증명하고 또 방대한 역사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충격적인 기록부터 세계의 불가사의한 사건들 그리고 의문의 고대 미스터리까지 만약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열쇠를 찾는다면 인류 역사는 새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뒤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터리했던. 그럼요.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gat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신기하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구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근데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 아,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아니,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렸어.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책,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 책은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입니다. 오, 진짜 정교하다. 캘리그라피의 원조격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필사본, 네. 저게.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쇄체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이 92cm, 폭 50cm, 두께 22cm에 무게는 자그마치 75kg, 320장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중세 최대의 필사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탈자 제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여러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와, 저 많은 거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책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니, 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일일이 딱 찍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속기사도 힘들어.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써요? 있어. 아니 때려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총상가리 먹고 안 죽은 건 상식적이야 아 그러면? 그건 뭐 잘못. 아니 그걸 이렇게 옆에 뱉을 수 있잖아. 뱉었어 케이크를?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 헤르만은 규율을 어긴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러자 제가 우리 수도원이 영원히 예찬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엄청난 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런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내가 그 책을 완성시켜 줄 테니 나와 계약하지. 그리고 헤르만은 악마에게 감사의 의미로 책 577페이지의 증거를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악마. 엥? 그래서 코덱스 기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의 성경입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저 책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그럼 하루만에 쓴 것도 뻥이다. 마케팅이다. 아니,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해서 쓴다는 안 자체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자, 책의 탄생 과정도 너무나 미스터리하지만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에 8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 이게 이제 필체가 달랐다거나 누가 도와줬구나. 함께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와 그런 거 좋네 아니야? 8장을. 제일 양 많은 8장 누구한테 맡겼네 보니까. 와, 진짜 무지하게 안 믿는다 정말. 아우, 미치겠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 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왜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아,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8일을 공개합니다. 조선판 셜록의 미스터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헐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서의 흠음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7위 공개합니다. 삼천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의 빗대에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그 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3,000명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네.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6일을 공개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5위를 공개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숨겨진 부캐릭터. 힘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과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탄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성공을 근데 그게 했다는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쳐. 기간이 완전 겹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물년은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못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서미법은 일명
기몽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프의 작품에서도 정두 서미법이 그러네. 표현됐습니다. 똑같네. 저 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 저 주름. 바지에 있는 선. 주름. 네. 저기가 아니, 그래. 보면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기몽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네. 저기 지금 손들이 꺾여 있네요. 자,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 역시 손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자,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 화가 기몽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4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이비일세,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서. 실록에. 청서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수는 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예보해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예요.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에 터키에서 발행된 지폐인데요. 이 지폐 사진 속에 역사 속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도고 이제 오른쪽이 배인데 지구본인가 저 뒤에는? 뭔데 그러지? 이 지도는 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16세기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가 1513년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습니다. 뭐가 미스터리라는 거죠? 지도 아래쪽에 대륙 모양이 보이시나요? 아래쪽. 이 대륙의 정체는 남극입니다. 이 남극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세기. 하지만 이미 16세기 지도에 남극 대륙이 표시가 돼 있던 겁니다. 사실 남극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19세기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벨링스 하우젠 제독인데요. 1821년 당시 남극에 첫 발을 디딘 그는 남극이 얼음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륙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1949년 영국, 스웨덴 합동조사단이
지진파를 이용해 남극을 조사. 남극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과거 얼음 밑에 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가 돼서야 과거 남극에 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공식적으로 남극의 존재가 밝혀지기 한 300~400년 전에 이미 그 오스만 제국이 남극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니까. 실측을 저렇게 했다는 거네.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역 교역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매우 뛰어나긴 했을 텐데 그 별자리 관측 도구 카마를 이용해서 배가 어느 위도에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박. 근데 그러면 이 기술로 남극까지 갔다는 건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지도의 진실. 피리레이스 제독은 실제로 남극에 갔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시죠.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 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 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 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질투했고.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하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이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한국사 강사 라영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잘 알려진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 드러난 역사 이면의 실상을 파헤치고요. 여러분들의 역사적 식견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소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알려주십시오. 1위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당대 인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 그 회맹제에 그 자손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만으로 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폄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위상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진가가 발휘됐다는 점에서 저는 1위에 바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프리한 데스크 라영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